우리가 아이와 어떻게 환대하고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짧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역시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네, 점이라고 하는 그림책 한 권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떤 부모, 어떤 교사,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글씨가 잘 보이실까요? 네,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네, 오늘 그 주인공이 이 베티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앞에 표지에 보면요,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엄청 밝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 뭔가를 발견한 개구장이의 얼굴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보다도 훨씬 큰 그런 붓을 들고 열심히 뭔가를 색칠하고 있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한 장만 넘기니까 전혀 다른 아이가 돼버렸어요.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네, 집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아마 얼굴이 상상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항상 뭔가 화가 나 있고 사회에 불만이 많고 부모의 말에 항상 반항적이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아이들 있죠. 네, 아마 사춘기가 한복판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반항적인 아이가 오늘 이곳에 있는데 미술 시간이 끝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후 한 3시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은 다 가버렸는데 이 베티라는 아이는 집에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때 이 아이 곁에 미술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붉은 곰을 그렸네. 네, 아무것도 없는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네, 베티는 선생님의 이 말이 자기를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려보기 시작하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선생님의 이 그 따뜻한 이 한마디에 이 베티가 첫 번째 그 걸음을 뛰는데요.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베티의 표정과 그 뒤에 있는 이 붉은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아주 그냥 분노에 찬 이 힘을 갖고 그냥 점 하나를 꽝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제출했어요. 여기요. 네, 그러자 선생님이 도화지를 살펴보는데 자,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너의 이름을 쓰렴. 그러자 베티가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네, 드디어 베티가 잘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줄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그 분노의 점 위에다가 씁니다. 베티라고요. 그런데 좀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놀라게 됐는데요. 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금색 이 액자 안에 바로 자신이 분노에 찬 그걸로 찍었던 점 하나가 걸려 있는 거죠. 마치 이 작품이 딱 걸려 있는 걸 본다면 베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내가 이렇게 점 하나 찍은 저게 베티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것보다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티의 그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물감을 꺼내서 이제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파랑색. 그리고 때로는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알록달록한 색깔도 만들어보고 보라 색깔 점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베티가 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점에서 이제는 큰 점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때로는 가운데에 점을 그리지 않아도 점의 모습처럼 점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베티가 엄청나게 많은 점들을 그리자 이제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베티의 이 점 작품이 출품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베티의 작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독 이 베티의 작품에 관심을 갖는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난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자 베티도 대답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예, 그렇죠. 그러겠죠.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 걸. 그러자 베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가 연필을 잡고 이제 그 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예, 삐뚤삐뚤한 이 선을 그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질문입니다. 이 삐뚤삐뚤한 이 도화지에 그려진 이 선을 보고 나서 베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베티의 대답 바로 자, 여기 너의 이름을 쓰렴. 네,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그림책이거든요. 제가 좀 부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책의 이야기는요. 한 5분이면 읽을까요? 너무 짧은 이 책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의 좀 교훈들을 주는데 사실 처음 시작하는 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모든 시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점이 뭐가 되죠?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그 면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모든 시작의 처음은 바로 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베티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싫어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고 정말 선생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가 그리는 이 그림이 누군가에게 평가당할 때 혹시라도 에게라고 하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까봐 오히려 더 갇혀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기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베티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었죠. 친구들은 다 집에 돌아갔는데 그래도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뭔가는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그림을 그리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베티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 첫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조력자가 있었죠. 바로 선생님의 한마디였어요.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 아이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으로 내딛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했고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베티가 이제 뭘 하게 되죠? 생각하게 돼요. 이것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분노의 점보다 내가 더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가능성들을 도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로 하여금 더 이런 도전과 또 자기 성장의 자리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너 이것밖에 못했어? 이게 다야? 이게 최선이야? 라는 말로 혹시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더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아마 이러한 교훈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책 구입하셔서 또는 도서관에 다 있거든요. 아이와 같이 읽으면서 혹시 나는 어떤 아이는 어떻게 날 생각했는지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디베이트란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대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사실 이것들을 발견하고 또
깊이 있는 대화로 가는 것이 좀 디베이트 또 하브르타 이런 대화법인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사실 이러한 대화와 관련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 한마디 인문학의 질문의 가치였습니다. 최근에 이 책, 이 김정원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TV에도 유튜브에도 서점에도 이분 책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딱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는 부모가 던진 질문을 받아먹고 자라며 성장한다라는 거였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는 부모와 하는 대화, 특별히 부모가 던진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모인 내가 아이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러한 언어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언어, 좋은 걸 많이 봐야 내가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좋은 어떤 인문학에서의 대화법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모의 언어를 교정해주는 책들을 많이 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흔히 비가 오는 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보통 비가 오면 늦잠을 자게 되잖아요. 몸이 축 늘어지게 되면서 평소보다 좀 몸이 무겁고 늦은 거죠. 늦어서 빨리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서 아이를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학교에 보내든 학원에 보내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바로 나왔는데요. 보통 야, 비 온다. 우산 챙겨. 빨리 빨리 빨리. 그리고 너 옷 젖지 않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김정원 작가님은 이 대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비가 오는데 우산 챙겨라고 말한 게 왜 문제일까요? 네, 왜 문제일까요? 이 작가님이 볼 때 이거는 결과의 언어라고 봐요. 밖에 비가 오잖아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라는 말은 이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정답을 이미 다 결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엄마의 말이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말을 해야지 아이가 그러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지혜로운 엄마의 말은 이겁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런 좋은 엄마 말투로, 야! 이거 말투 말고요. 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좋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밖에 비가 오네. 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야, 밖에 비 온다. 너 우산 챙겼어? 으이그, 이러한 말과 밖에 비가 오네 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결과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로 하여금 지금 밖에 비가 오든 뭐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가 돼요. 그냥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빨리 학원에 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의 언어가 아니라 과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아이가 일단은 바깥을 봅니다. 비가 오는구나. 자신이 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치열한, 이제 머릿속에서 디디디디디 나름대로의 이 머리를 쓰겠죠. 비가 올 땐 뭘 해야 되지? 일단은 우산을 챙겨야 되는구나. 두 번째, 더 빨리 나가야지 늦지 않겠구나. 나름대로의 자신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정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김정원 작가님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섣부른 정답을 너무 빨리 알려주는 대화법, 그리고 이런 정답에 그 아이가 이르지 못했을 때 너무 빨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이거 안 했어. 왜 안 했어? 라는 이런 말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그들의 성장과 이 무한한 가능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가 결과의 언어가 아니라 과정의 언어가 돼야지 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마주한 이 수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기와 위협과 문제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네, 아멘이라고. 네, 네, 동의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아이에게 답을 주는 내가 경험했던 세상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게 아이로 하여금 이 과정,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을 생략해 버리게 되면서 그저 정답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이런 아이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그림책, 이 베티가 만났던 선생님은 그 아이로 하여금 이 과정의 언어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을 함께 이번엔 좋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좋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 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신앙의 어머니이자 또 가정에서도 좋은 그런 신앙을 전수하는 어머니라면 이러한 과정의 언어로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여기 참여하신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신앙은 좋은데 집에 가면 불을 뿜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때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아,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는 불을 뿜는 거구나. 아, 신앙이 좋다라는 거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구나.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요즘 청소년기 아이들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에요. 그들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거는 부모 때문에 갖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지 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해야 되는지 네, 아시겠죠? 네. 자, 이러한 대화를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이 사회의 현상이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단어를 많이 말합니다. 혹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뉴스나 신문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오늘날의 시대를 규정할 때 뉴 노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흔히 이 얘기는 처음 사실 경제학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나온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방법으로는 이 지금 마주한 위협을 이겨낼 수 없기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세상은 네, 어떻습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포노 사피엔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호모는 들어보셨을 텐데 포노라는 말은 뭐지? 오타 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 인류를 말할 때 포노, 네, 여기서 말하는 포노는 핸드폰을 말합니다. 핸드폰. 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든 정보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핸드폰에 있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야 했고 학교를 가야 했고 또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됐어요.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교육의 말, 가르침이 저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오늘날 이 디지털 미디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까요? 이제 아이들은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서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유튜브나 어떤 다른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세상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지식과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이전 세대에는 좋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교실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죠?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플랫폼
될 거고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교사나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인 거죠.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해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가고 있어요. 흔히 기독교 교육에서 발달 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그 발달의 과업을 이루어가고 또 그러한 과정이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며 뭐 역할놀이를 하던가 우리 아이들 그 전쟁놀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신체적인 발달 또 어떤 정의와 공의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 올바름에 대한 어떤 기준을 발견해가고 누가 나쁜 아이, 누가 착한 아이인지 놀이를 통해서 했죠.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놉니까? 아니죠. 이런 발달적인 과업을 이제는 오프라인 같은 현 장소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이 디지털 미디어, 이 플랫폼 안에서 이 발달적인 과업들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과 또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참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21세기의 문맹인은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고 다시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맹인이라고 한다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미래학자가 보는 이 21세기 새롭게 도래하고 이미 도래한 이 미래에서는 단순히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한복판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문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러 좋은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고의 교육이란 책이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어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책 안에서는 6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혁신, 자신감. 이러한 6가지의 전략 안에서 미래 세대, 너무나도 빨리 도래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산업혁명과 교회 교육은 너무나도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산업혁명, 첫 번째 산업혁명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네, 흔히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첫 번째 산업혁명을 얘기하죠. 네, 증기기관의 발견을 통해서 공장이 세워지고 공장에서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자동화를 인해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시작된 교회 학교의 움직임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썬데이 스쿨이라는 개념이 이 산업혁명의 한복판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교육의 형태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썬데이 스쿨이라는 형태로 그 주일학교가 조직되어진 것은 1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공장에 가야지 돈을 벌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서 이제는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화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가정의 풍토도 학교의 모습도 달라지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공장으로 보내야지 더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또 부모님들이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되게 됐죠. 이런 어떤 흐름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맞는 중요한 교육의 모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암기만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깊이 사고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존하는 미래, 이미 도래한 이 미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지식 축적식 교육이라고 하죠. 열심히 외우고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게 이 아이의 성공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사고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꿔간다는 거죠. 흔히 요즘에 챗 GPT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냥 아이들이 요즘 학교 공부하거나 과제할 때 다 챗 GPT한테 물어봐요. 어려운 수학 공식도 사진 한 장 찍어서 챗 GPT한테 올리면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지금 공부해야 될 것들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챗 GPT한테 질문하면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는 내가 마치 사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은 다 이미 디지털 미디어 안에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이러한 문제가 왜 나에게 시작됐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 아이들, 바로 이런 아이들이 이제는 주목받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옛날에는 왜 되는데요? 왜요? 제가요?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 보면 사실 왜 저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엄마 말이 맞아, 그냥 해,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뉴 노멀의 시대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던지고 있는 말이 맞아요. 왜요? 엄마,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요. 제가 공부 왜 해야 되는데요? 야, 너 그래도 이번에 그 모의고사 때 이거 너 점수 안 나오면 너 이거 안 돼. 우리는 뭐 알잖아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이 아이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우수한 그 세계 10대 기업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이런 IT 회사들이 그 10대 기업 안에 있고요. 또 그 1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고학력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무한한 이 경쟁력이 있는 그 그룹 안에서 생존하고 그 가능성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철학으로 완성되어져서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그 기업의 대표자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왜겠죠. 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에 왔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대학에서 왜 공부하는지, 이게 나한테 왜 도움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스티브 잡스, 저커버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가 왜요? 싫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라는 말보다 한번 그 아이의 그 왜요라는 질문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 KBS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 최초의 질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TV를 사실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는 그 장면에 매료가 되어서 쭉 보았던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나와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 질문하지 않는 사회. 뭐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전에 버락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 기자단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했을 때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이 다큐의 오프닝으로 같이 나왔었는데요.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질문을 하지 않는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러한 모티브를 갖고 최초의 질문이라는 다큐를 몇 부작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질문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질문을 했죠. 정말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걸까? 네. 이 질문을 통해서 지동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시간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흐를까? 라는 이 아인슈타인의 질문 안에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이 현상을 보고 사과는 왜 떨어지지? 라고 고민했던 이 뉴턴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것처럼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최초의 질문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하면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왜 베티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야, 너 지금 질문이라고 해? 라고 혼났던 기억이 나요.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정답이 맞고 그냥 맞아야 해요. 틀려도 맞아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시대를 살아갔죠.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질문에서 새로운 것이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앨런 머스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테슬라의 CEO인데요. 이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미국의 아주 작은 학교인데 이 에드 에스트라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답으로 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어렵고 질문식 교육도 어렵고 하죠. 근데 이런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골 마을에 공장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공장 폐기물로 호수는 오염되고 생명체들은 죽어간다. 공장 문을 닫는다면 마을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흔히 우리가 아는 학교 교육에서는요, 수학, 과학, 이런 국어, 윤리, 이런 각각의 이것들의 과목 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커리큘럼에서 쭉 배우는 수업을 하죠. 근데 이 에드에스타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의 수업은요, 이 질문이 한 학기의 모든 과목의 수업인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학교의 수업의 커리큘럼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네. 끊임없이 아이들이 질문하고 그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죠. 사실 시골 마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권은 이 자본에 있잖아요. 내가 일할 직장이 있고 그 직장에서 내가 생활비를 받아야 하자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에서 만드는 공장의 이 폐기물들이 이 시골 마을을 오염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마을이 존속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건데 하지만 또 이 회사를 문을 닫게 해버린다면 내 생계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수학, 윤리 이런 것들을 안에서 총 집합하면서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소크라테스식 질문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교에서 수업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할까요? 그죠?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지식과 정보 안에서 수동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만 할까요? 아니면 세상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 이윤의 축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건가? 그 안에서의 윤리적인 아이들의 기준도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날 학교 교육 보게 되면 어때요? 네. 뭐 특별히 이게 의미 있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한국 학교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미지가 이래요. 네. 잠자는 교실이라는 EBS 사진이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공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세상은 입시잖아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학교는
그런 교육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체력을 보충하고 학원에 가서 진짜 입시 교육을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죠. 질문이 사라져버린 교실, 질문이 사라져버린 교회, 또 질문이 사라져버린 가정. 그저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답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게 정답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정답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요. 이러한 교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네, 이 야생과도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디베이트인 겁니다. 사실 이 디베이트라는 것 자체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좋은 어떤 교육의 모델로 또 하브르타도 사실 이러한 맥락 안에 있는데요.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이 대화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베이트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2명 이상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미리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맞춰 청중을 설득하는 토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미랄 둘이 학교 안에서는 이 디베이트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수업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를 갖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생각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냥 얘기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상황 안에서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도서관으로. 네. 그리고 열심히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도서관이나 이북으로 돌려보내서 이것들이 가지는 이슈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찾아온 이 지식과 축적된 지식들을 이제는 결합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것에 대해서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는 내가 찬성인데 듣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청중들은 내가 그거에 대해 해보지 않았지만 찬성과 반대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디베이트 이 수업에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이 수업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저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칠판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계속 그냥 적기만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연필로 그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적다 보면 갑자기 종이 쳐요. 그러면 그냥 노트를 닫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하면 선생님 나가버리셨던 수업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는 수업과 능동적으로 그 지식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수업.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억으로 또 학습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베이트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토론, 토의 보면 뭐 난상 토론 뭐 이런 거 요즘 TV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막 토론하다 보면 막 이게 막 좀 혈압도 올라가기도 하고 막 서로 막 뭐 야 너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국정감사하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뉴스들 나오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 의원님이란 표보다는 야 뭐 너 야라 그랬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디베이트는요 사실 시간과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요. 그리고 똑같이 찬성과 반대라는 말로 서로가 대화를 하지만 그 안에서 질서와 규칙과 격식을 갖추고 이 사회자의 이 안내에 따라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그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디베이트를 진행하는 진행자는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뭐 흔히 헛소리도 괜찮고요. 정말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예, 이 그림책에 말했던 것처럼 너의 생각 한번 얘기해봐. 근데 때로는 그런 헛소리와 같은 얘기가 맞아, 그럴 수 있지라는 정말 새로운 통찰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디베이트와 하브르타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 대화법으로 막 여러 가지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브르타는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대답들을 그 안에서 찾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인 자세 안에서 흔히 유대인의 교육법 할 때 이제 하브르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미드라시 전통이라는 그 전통 안에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그들은 흰색 불꽃과 검정색 불꽃을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 뭘 읽을까요? 검정 색깔 텍스트 중심으로 읽죠.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네. 그 검정 색깔 텍스트를 중심으로 읽는데 이 미드라시 전통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흰 불꽃, 그러니까 여백이죠. 그 흰색의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성경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하브르타 전통 방식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 수업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흔히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노아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의인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뭐 오늘날 뭐 아이들 이름 중에도 노아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며칠 그 비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언제였죠? 7일이었죠. 7일. 7일 후에 비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상상하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비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영화와 같이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완성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특별히 그 창세기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완성하게 하신 후에 7일이라는 시간 후에 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밖에 없죠. 그 흰색 불꽃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근데 노아는 7일 동안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배가 완성됐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왔죠. 배 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장판이겠죠. 네, 막 똥 싸고 막 하고 막 냄새랑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자녀들이랑 가족들도 있었겠죠. 아마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맞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하늘이 맑은데?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했겠죠. 기다려봐. 기다려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봐. 그런데 어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이쯤 되면 네, 어때요? 노아의 마음에도 뭔가가 생겼겠죠. 흔히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이 3일길을 갔다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길인 거잖아요. 아마 그 3일이라는 길 동안 수천 번, 수억 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아들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질문했을 텐데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배 밖으로 나가볼까요? 배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야 노아, 너만 착한 사람이야?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그거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비난하고 헛수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배는 바다에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지어? 왜 여기다 짓는 거야? 뭐 감나라 반나라 배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짓자마자 하늘로부터 막 우레와 같은 벼락을 내리면서 비를 내리게 했다면 노아가 마치 겉봐 내 말 맞지 했을 텐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7일 후에 비가 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냥 우리는 검정 색깔 텍스트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 완성됐다, 비가 왔다라고 하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노아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고 상상이 되잖아요. 이 하브르타와 디베이트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흔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노아라는 이름을 외우고 며칠 후에 비가 왔고 또 그 후에 배가 어떻게 됐고 하는 어떤 이런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또 그 응답하는 과정이 당신이 했다라는 걸 통해 넘어서서 얼마나 큰 인간적인 고민과 질문 안에 놓이게 했는지.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노아를 평가할 때 의인이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얘기하고 서로의 엉뚱한 상상. 이 아이가 질문했던 이 엉뚱한 상상.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엉뚱한 질문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성경의 묵상이 시작되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하브르타 대화법입니다. 이 디베이트는요, 여기에 조금 더 규칙과 원칙을 담아요. 약속된 형식 안에서, 규칙 안에서 재미있는 게임의 형태를 띠고요. 이러한 경쟁적인 이 자세지만 서로가 서로의 빈틈과 모르는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대화의 이야기들로 이것들을 채워가요. 실제로 디베이트 대회라고 검색해 보면 청소년들 중심으로 디베이트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주제들, 예를 들어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죠.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이슈를 갖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디베이트 대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 받고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해야 한다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디베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의 언어, 이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총평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요. 때로는 이게 엄청 과열되어져서 막 서로 마치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야, 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과열되기도 하지만 이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런 것들을 정해진 시간과 발언과 규칙과 예의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오가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집에서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혹시 여기서 잠깐 한번 손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나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한 분 계시고요. 아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청도에서 제가 왔는데요. 네, 충청도보다 더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흔히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라는 이런 명제 안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아이들과 이러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 이 다양한 지식을 얻으면 그것 통해서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엄마, 정답보다는 해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해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야, 좋은 대학을 가야지. 야, 너 안 그러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공 못한다. 뭐 사랑구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는 말하겠죠. 엄마, 근데 좋은 대학 가면 진짜 성공해요? 어떻게 삼성에서 저 데려가 준대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적성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고 너가 똑똑해지고 사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아이가 되지라고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럼 아이는 또 얘기하죠. 엄마, 성공하는 방법은 다양하실 수 있지 않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을 하나요? 예. 어떻습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안에서 수많은 대화가 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공부를 잘해야 한다를 통해서 일단 뭘 발견하게 되죠? 공부가 뭐지를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의 언어를 통해 생각해 보게 돼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영어 단어 막 1000개 외우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공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하게 되고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뭐지? 잘 살다는 게 뭐지? 이 성공한 인생이란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겠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이 존재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디베이트와 하브루트가 추구하는 대화법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마주 하나의 현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본래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도달하여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게 되면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겠죠? 살아가는 삶이 달라진다면 그의 삶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죠. 공부를 잘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발견한 아이가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은 아이는요. 아마 서울대에 있는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자신의 그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런 노력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디베이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의 장점을 주는데 이 디베이트 성경 공부라는 걸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아이와 대화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앞에 있는 그 디베이트식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쟁점을 가지고 혹은 만들어서 서로의 생각을 검토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실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성경학교, 교회학교 생각해만 봐도요. 그냥 때가 되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성경 퀴즈 잘 맞춰야 됐고요. 성경 골든벨처럼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의 아빠가 누구고 또 예수님의 계보가 어떻게 됐고 누가 몇 살 살았고 누가 제일 오래 살았고 이거 외우는 게 좋은 어떤 교회에 잘 다니는 아이의 표상이었어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는 아이가 성공하는 거고. 근데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최근에 N번방 사건이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볼 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고를 더 크게 치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한 이 존재적인 질문 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그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번 집에서 앞서 뭐 이러한 뭐 촉법소년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겠죠. 이런 걸로 대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에 대한 주제 또는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발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서로의 쟁점을 이야기하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서로의 주장과 근거, 단순히 그냥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어떤 근거가 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우리 가족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이 디베이트식 이 대화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좋은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만 몇 가지 나누고 오늘 강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았죠?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죠. 자, 기도란 무엇인가? 네, 기도를 오랫동안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엘리가 그걸 봤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기도의 표상이 한나의 기도이고 한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면 생각해 보게 되겠죠. 좋은 기도란 무엇일까?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다. 네,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지극정성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왕이면 다른 거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뭐 무슨 말 한지도 못하고 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죠? 생각해 보게 되겠죠. 실제로 제가 있었던 미랄 두리 학교 안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보다도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학교 안에서 성경 수업도 있고 채플도 있고 그 안에 기도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방언이라는 이슈가 저희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 아이들이 발생했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떤 이런 그 아이들 안에서 신앙의 척도는 방언이야라고 하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막 모여서 방언 기도하는 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미랄두리 학교는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고3까지 있는 이런 초중고 대안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한 이 방언이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막 수업이 끝나면 막 다 짐승 소리 내면서 막 하면서 막 교실을 이곳저곳에서 막 그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오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조용한 산기슭의 학교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온 동네를 밤에는 퍼져나가니까 막 학교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용히 좀 해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이 정도로 아이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좋은 현상일까요? 네, 저희 교목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야, 너 방언 안 하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면서 서로 신앙을 깔보고 방언 받아야 돼 라고 애들이 신앙의 척도를 방언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자세히 이 현상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 방언 기도하는 핵심 부류들은 다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기성교회 답이 없다. 우리와 같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수 정예의 신앙을 세상을 악마화시키고 소수의 어떤 이 모습을 정당화시켜가는 어떠한 설교를 통하여서 세상은 악한 것, 교회는 선한 것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고 엄청나게 훈련하는 교회였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설교의 의도와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곧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3명의 아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거의 한 50명이 되는 아이가 다 그 교회로 가게 되면서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다 그 교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하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이 방언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꺾게 하고 막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언어, 마치 아이들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막 울라불라불라 해야지 그 아이들이 야 좋은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따라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성경에 읽다 보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해석해 주는 게 더 좋은 은사래 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셨어라 말하니까 아이들이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막 정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공교회. 그러니까 프라이빗 처치가 아니라 퍼블릭 처치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뭐 유니버셜 처치라고도 하고 뭐 캐톨릭 처치라고도 하는데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우주적인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있어라고 말하는 이 프라이빗 처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아 그러면 이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도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정말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단 한마디의 주님이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구나,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이 과정의 언어, 이 과정이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학습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디베이트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설교도 하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야곱의 유랑일기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야곱의 고생담을 함께 좀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름에는 히터, 겨울에는 에어컨, 아이들의 생각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야 나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자,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막 뭐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짱이고 그런데 성격이 나쁜 사람. 하지만 반대로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만날래?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다가 인생 참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 참 고달프나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과 인생이 참 즐거운데 신앙이 없는 삶, 너희들 어떤 삶이 더 중요한 삶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캐릭터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목회자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그 30분 동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설교 안에 들어오게 하고 이 성경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이 제가 울타리를 친 이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지만 치열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디베이트식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졸지 않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좀 더 아이들의 생각을 그 안에서 이렇게 가져가게 하는 좀 이런 내용으로 제가 또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제가 아이들과 예배팀 훈련을 할 때도 이 디베이트를 활용합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팀이 있어야 하는가? 흔히 요즘에 좋은 부흥하는 교회는 뭐 예람옵실이라던가 막 큰 스크린에 빵빵한 음향 장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팀인가 찬양팀인가? 던지면 아이들이 잠깐만 저는 기타리스트인데요. 잠깐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는 자기가 예배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음악인인 거지.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왜 기타를 치지? 고민해 보게 되겠죠. 이런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 우리 팀이 가져야 될 목적성, 왜 존재하는지, 예배란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 디베이트라는 거, 디베이트란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 어떻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와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또 아이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제 사역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란 책에서 파커 팔머 교수님이 던져주었던 질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르침에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질문에 그것은 교수자도 학생도 아니고 성령이라는 영적인 교육 방법론을 제시한다. 결국 교수자의 역할은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죠. 기본적으로 부모는, 교사는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안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세상 속에서 지식은요, 부모의 입에, 선생님의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책 안에 있죠. 교사가 말하는, 목회자가 말하는 이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서 아이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제자 훈련 많이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네, 성장하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평생 제자 훈련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제자 훈련 자체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 그렇다고 제자 훈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교수자인 또는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중요한 가치는 이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눈물겨운 이 사춘기의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진짜 거칠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공간, 하나님이 창조한 이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과정의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상력을 갖고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육의 지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쉽게 답을 주는 것보다 때로는 밖에 비가 오네 라고 하는 이 과정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오늘 함께 처음에 나누었던 이 책, 네, 이 선생님의 이 한마디,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도 해봐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베티라고 하는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말, 우리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더 깊은 대화, 그래서 그 부모도 성장하고 이 아이도 성장하는,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